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 수색견과 드론이 투입됐지만 연락 두절된 6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겨울철 콘크리트 굳히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 의혹을 둘러싼 주요 인물의 세 번째 죽음이라며 섬뜩하다고 했고, 민주당은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0대 그룹 경영자와 만나 청년 채용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2030 세대를 겨냥해 게임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극초음속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김정은 참관 아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 5번째로 허가됐습니다. 다음 달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되는데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가 적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IT 박람회 CES에 참가했던 기업인 등 7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낮 벌어진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소식 오늘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 6명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네, 광주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멈췄던 수색이 오늘 다시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건물 내부 수색은 오늘 아침 11시 반쯤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저녁 6시쯤 다시 중단됐습니다. 수색당국은 건물 내부에 쌓인 콘크리트 잔해 때문에 수색대원들이 매몰될 위험이 있어 야간 수색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국토부와 광주시는 오늘 아침 드론을 투입해 건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내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수색견 6마리가 먼저 투입됐고 열화상 탐지 장치를 부착한 드론으로 외부 탐색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에는 119 구조대도 25명을 추가 투입해 지하 4층부터 1층까지 정밀 수색을 하고 38층까지는 육안으로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땅 위로 무너져 내린 구조물 더미에는 접근이 불가능해 이틀째 정밀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구조견 드론도 투입됐다는데 실종자 수색에 진척은 좀 있었습니까? 아쉽게도 별다른 진척 상황은 없습니다. 구조대가 진입하지 못하는 22층부터 28층 사이에 투입된 구조견 6마리가 26층에서 28층 사이 일부 반응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수색당국은 내일 열화상 카메라 9대와 수색견, 구조대를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부서진 채 방지된 높이 140m짜리 타워 크레인도 이르면 내일부터 해체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을 입건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사고 30시간이 지나도록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으면서 가족들은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수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당국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실종자 가족들. 어젯밤 추가 붕괴 위험에 수색팀 투입이 지연되자 발만 동동 구릅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서 제가 와서 찾고 싶다고요. 그 정도로 절실하다고요. 영하의 강추위에 실종자 위치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저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지나만 가잖아요. 실종자 가족들은 이틀째 현장에 머물며 가족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수색이 시작됐지만 실종된 가족의 소식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20대 아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 같은 거. 장난을 맨날 서로 뭐 이런 사이였어서.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정보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보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남자가 있는 거 자체는 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 냉장고는 얼굴 보기 싫다니까요. 가끔이 오지 마세요. 해가 지면서 실종자 수색이 다시 중단됐고 가족들은 또다시 무너진 건물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일부가 마치 도미노 쓰러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16개 층 외벽이 한꺼번에 무너진 점을 지적하면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층수를 쌓아 올리다가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파트 중간층에서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고 상층부 외벽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한 전문가는 추운 날씨에 타설한 콘크리트의 굳는 강도가 약해 연쇄 붕괴를 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 그 내력이 현재 부족해서 각 층별로 도미노식으로 다다다닥 하면서 내려왔던 그런.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진 이후로 보통 일주일 걸리는 양생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가 높아져 층별로 강도가 달라지는 게 정상인데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사고 당시 불던 순간초속 15m 강풍도 바람에 취약한 건물 모퉁이 외벽이 무너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층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것은 16개 층이 안전이 무방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양생 불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축 시공과 구조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중앙건설사고위원회를 구성해 붕괴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이번에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유병규 대표가 사고 현장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서 7개월 만에 같은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또 대형 사고가 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광주광역시는 이 업체가 진행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시공계약을 한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계약 해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유병규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사의 역량을 다하여 사고 수습과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에도 사과문을 낸 지 7개월 만에 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외벽 붕괴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을 맡긴 광주 우남 3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변경을 위한 총회를 준비하는 등 계약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급순위 9위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강주에서 했던 것도 현대산업개발 그런 비리도 아직 밝혀지지도 않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래버리니까. 광주광역시는 오늘 지역 내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는 모든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사업가 이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유서는 나오지 않았고 타살 정황도 없어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자신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파문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발견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정원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골목길로 구급차가 연달아 들어오고 곧이어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 가족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하고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찾아낸 겁니다. 안에서 어떤 물품 수거하셨나요? 다른 사람 침입한 흔적 있나요? 이 씨는 2달 반 전부터 이 모텔에 장기 투숙해왔는데 이번 달 방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 안 주신 거예요. 일단 돈이 안 들어와서 10만 원을 드리겠다 해서. 이 씨는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호소하고 거처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서웠다는 말씀 많이 했고 저한테도 본인이 묵는 장소를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셨고요. 최근 SNS에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 절대 없다는 글을 남겼고 유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시신에는 외상 등 사인을 가늠할 특이사항은 없었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최초 제보자의 사망 소식은 곧바로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의 핵심 연루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게 섬뜩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후보 교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 후보와는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김호수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진입을 시도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에게 간접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후보 교체까지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는 겁니까?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도시공사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웅기 전 차장에 이어 이 후보 연루 의혹이 있는 수사 관련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의당도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엔 오싹하고 섬뜩한 3번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인과 이재명 후보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가 아니라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며 기사 작성 시 유의하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어제 김만배 씨 변호인의 법정 증언을 제목으로 전한 언론사들을 제소하겠다고 한 데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언론에 보도 지침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짧은 애도의 뜻을 밝혔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김만배 씨 측 증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왜 도망을 시켜 미안한데? 네. 윤석열 후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또 빈소에 조기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숨진 이모 씨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입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친문 성향의 단체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법조팀 최민식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이 씨가 뭘 근거로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전에 주요 인물의 관계부터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숨진 이모 씨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이 수임료 일부를 S기업으로부터 전환 사채로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변호사가 이재명 관련 사건 변호를 맡은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15년엔 사업가 최모 씨를 변호해주기도 했는데 이 최 씨는 이 씨와도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최 씨가 이 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대화가 오갔고 이 씨가 그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대납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이 이모 변호사가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까지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을 보면 나오지 않고요. 예. 다만 최근에 고발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녹취가 있어서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이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수임료 대납 의혹을 인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연하는 대목은 없고요. 예. 주로 최 씨와 이 씨의 대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예. 그런데 고발인 측에서는 이 대화의 전제 자체가 이 변호사가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발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질과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또 녹취록까지 제공한 인물이 숨졌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네. 근데 이 씨는 작년 11월에 수원지검에서 벌써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예. 그때 검찰은 이 씨가 제보한 녹취 파일을 만들게 된 경위와 시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후보의 변호사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된 S사 임원을 불러 한 차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녹취록을 조작한 의혹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 고소 고발 사건에 명예훼손까지 다 걸려 있는 사건인데 제보자가 숨졌을 경우에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우선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은 시민단체고 또 이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망과는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 반대로 이재명 후보 측이 숨진 이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있는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고발인인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민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 후보들의 오늘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그룹 CEO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과감한 청년 채용을 주문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좀 이상하죠. 대선 후보가 이렇게 한꺼번에 기업인들을 불러 모아 훈시하듯 정견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멸공 논란을 일으킨 신세계 그룹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10대 기업 CEO들이 넥타이를 풀고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후보는 사회적 책무의 일환으로 청년 고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년 채용을 좀 과감하게 좀 늘려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엔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를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족쇄를 풀어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 이 후보는 걱정 말라고 답했습니다.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거의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이 후보는 앞서 반도체 등 5대 주력 사업에 로봇 등 5대 신사업을 더해 연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산업 대전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신흥국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또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지도를 보다 더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또 문신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하는 타투 합법화를 45번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이어 젊은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게이머의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헬스장 이용료를 소득공제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나란히 앉아 롤 황제로 불리는 인기 프로게이머 페이커의 경기를 지켜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e스포츠 리그 개막전을 직접 관람한 건데 윤 후보는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게임 회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게임 회사 넥슨이 나올 확률이 없는 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용자들이 줄곧 요청해온 현안입니다.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폭리를 취한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작, 사기를 윤 후보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고 e스포츠에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구제를 도입해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무료화하고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소득공제하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되면 미래 의료비도 절약되니까.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윤 후보는 경기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의 경기도, 이재명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 투정판이 됐다고 비판했고 경기도민들을 향해서는 GTX DEF 노선을 신설해 서울도심까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동안 윤석열 후보는 2030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20대 표심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정리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35.3%, 윤석열 후보 38%, 안철수 후보는 11%였습니다. 2주 전보다 이 후보는 7.1%포인트 내렸고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3.1%포인트, 6%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도 이 후보 36.9%, 윤 후보 39.2%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두 개 조사 모두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4.3%포인트, 9.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한 곳은 7.9%포인트 하락, 한 곳은 보합세입니다.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다시 양강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에선 한 곳은 윤 후보가, 한 곳은 안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도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볼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두 조사 모두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 향후 단일화 국면이 펼쳐진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송영길 대표의 어제 발언을 두고 갈등 기류가 생겼습니다. 친문재인계 의원들은 당대표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송 대표의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송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은 것 같다며 대신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송영길 대표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기소돼서 거의 죽을 뻔했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후보는 친문 핵심 전해철 장관의 고발로 시작된 해경군 김치 사건과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친문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내부 분열 발언에 아연실색이라고 했고 김종민 의원과 신동근 의원도 각각 민주당 대표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당대표 리스크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시다가 약간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친조국 성향인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는데 당내에선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우리 대공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현장을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의를 가진다고 치하했는데 북한이 밝힌 대로 마하 10의 속도의 사거리 1000km 성능이라면 주일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병준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을 찾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을 망원경으로 바라봅니다. 이어 모니터에 발사 궤적을 가리키자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박수를 칩니다. 240km 강한 선의 기동을 수행하여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갑자기 고도를 높이거나 좌우로 방향을 급히 바꾸기 때문에 현재로선 요격이 불가능하고 북한 어디에서 쏴도 서울까지 2분 이내에 도달하게 됩니다. 1년 10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대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1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한미 연합 전력에 맞설 강한 전략 무기를 갖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사거리 1000km가 맞다면 남한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마스노 히로가즈 일본 관방장관이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 재무장에 길을 터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주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걸 막을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 여당이 오늘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발언이라고 했고 여당 의원들도 윤 후보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어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전쟁 세력과 평화 세력 구도로 접근했습니다.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호전론자의 발언, 정말 저희들의 두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고 했습니다. 선제 타격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발사 전에 타격하는 전략으로 박근혜 정부 때 킬체인이란 명칭으로 수립된 후 2018년 핵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체계라고 이름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선제 타격이 포함된 삼축 방어 체계 구축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삼축이다. 삼축 방어 체계란 선제 타격, 공중 요격,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북핵 대응 전략입니다. 일반에 공개된 국방부 국방백서에도 기존 킬체인을 포함한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내일 처음 국내에 들어옵니다. 이달 말까지 3만 1,000명분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 약이 중증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역할도 가능해서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건은 약이 필요한 감염자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처방되느냐인데 이 자세한 설명은 박상준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받습니다. 내일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 도착에 앞서 환자에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첫 물량은 모레부터 3주 동안 하루 1,0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3만 1,000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지난 10일 이후 증상이 나타난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로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처방됩니다. 증상 발견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의 경우 의사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이 약국에 전달되면 보호자가 방문 수령하거나 지자체, 약국 등이 배송을 맡습니다.
환자는 하루 2번 분홍색 약 2알과 흰색 약 하나를 동시에 먹는데 증상이 좋아진다 해도 5일치를 남김없이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약을 남겨 재판매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재판매가 일어나면은 약을 사신 분한테 의사의 처방 없이 이런 복용이 이루어지면은 건강상에 큰 위해가. 방역당국은 간 신장 질환자나 임신 수유 중인 경우 의료진과 복용 여부를 상의하고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28개 성분 의약품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화이자, 모더나 등에 이어서 5번째인데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이 안정적인 데다가 우리가 독감 예방을 위해서 맞는 백신 등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돼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미접종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가 오늘 노바백스 백신의 품목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5번째로 허가를 받은 백신이자 첫 합성항원 백신입니다. 18살 이상 성인이 3주 간격으로 2번 맞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오늘 허가 이후 제조를 거쳐 국가 출하 승인이 신청이 된다면 빠르면 2월 초에 현장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독감이나 B형 감염 백신 같은 기존 백신과 같은 기술입니다.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360만여 명의 새 대안이 될 전망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방 접종이라는 점에는 백신이 주사기에 미리 충전된 프리필드 시린지라 바로 접종할 수 있고 5개월 동안 냉장 보관이 가능해 해동이 필요 없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원액과 완제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완료해 국내 공급이 더욱 유리할 전망입니다. 해외 임상실험에선 예방 효과가 9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미접종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택치료 중심의 오미크론 맞춤 방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 참가한 기업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로 들어온 이들 가운데 70여 명이 확진됐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사흘간 열린 CES. 전시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관람객과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장 밖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외부에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객실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그 호텔들,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많고 아무래도 좀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결국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임직원 2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들은 전세기로 귀국하고 있으며 모두 격리시설에 머물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SK그룹, 현대차그룹 등도 7명 안팎의 직원들이 현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미국에서 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 입국한 CES 참가자 7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했던 국내 기업인들 다수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조속히 PCR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해외 입국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88%가 오미크론 감염인 만큼 변이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 당정은 다음 달 신규 환자가 2만에서 3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숨겨둔 금괴와 돈을 경찰이 모두 찾아냈습니다. 금괴 800여 개 가운데서 마지막 100개를 횡령 직원의 여동생 집에서 확보한 건데요.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차수두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이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에서 파란 상자에 담긴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걸 갖고 가신 건가요?
직원 이모 씨가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윗선 등 공모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나선 겁니다. 경찰은 또 이 씨 여동생 집을 수색해 금괴 100개도 찾아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금괴를 숨긴 곳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은신처에서 입수한 금괴 497개와 아버지 집에서 찾은 254개를 포함해 이 씨가 산 금괴 851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로써 이 씨가 횡령한 회사 돈 2,215억 원 전액의 행방이 밝혀진 셈입니다. 335억 원은 빼돌린 뒤 다시 회사에 입금했고 나머지 1,880억 원은 금괴 매입과 채무 상환, 부인과 처제 명의 부동산 구매 등에 쓴 겁니다. 이 가운데 주식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난 761억 원은 되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행방은 다 확인된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다 확인됐어요. 횡령자금 회수와 용처 확인 등 기초 수사를 마친 경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족이나 제3자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국내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학위를 딸 수 있다면서 학생을 모집해온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수업료로 석사 과정은 6천만 원, 박사 과정이면 액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코로나로 해외 유학 문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기, 소비자 탐사대 윤서아 기자가 고발합니다. 서울 시내 한 유학 알선 업체를 찾았더니 온라인 학위 과정을 권유합니다. 한 번도 영국 안 나가셔도 되고 대학교 자체에서 비대면으로 구성된 전공이어서 3년제 영국 학사 과정을 2년도 채 안 돼 딸 수 있다며 전체 등록금을 일시불로 먼저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용에 대한 게 한꺼번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한 2,200만 원 정도가 제일 저렴한 거고요. 제일 비싼 학교는 4천만 원 넘는 학교.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 유학 문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해외 학위를 따려는 수요도 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해외 학위 취득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거에 더 솔깃해하고 있는. 전체 교육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유령 유학원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학위를 국내에서 받게 해주겠다며 지원자를 모집했던 한 유학업체. 6천만 원이면 석사, 1억 2천만 원이면 박사가 된다고 광고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원 한국관리원이라며 영국 본교로부터 받았다는 인증서까지 공개했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학위 컨설팅 업체가 있었던 대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사무실을 처분했습니다. 옥스퍼드 한국대학원인가 뭐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또 옥스퍼드가 이런 대전관이나 왜 거기에 있지? 이상했습니다. 학점당 200에서 400달러씩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미국 학위를 준다며 학생을 모았던 템플턴대 사건. 200여 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챈 가짜 대학 총장에겐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소개 보고 갔었는데 이런 사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못했었고 이 발들이게 된 걸 되게 후회하고. 전문가들은 온라인 학위 과정을 선택하기 전 고등교육정보센터 등을 이용해 현지 정식 등록 교육기관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서입니다. 인도네시아발 광물 수출 중단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석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알루미늄 원재료인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장 국내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는데 인도네시아는 수출을 중단할 다음 광물은 뭔지까지 언급하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2차 전지 원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밥.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데 제조 원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음료용 캔, 건축자재, 운송수단 등에도 알루미늄은 주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런 알루미늄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 생산량 5위 인도네시아가 알루미늄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수출 중단을 예고한 겁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원자재를 가공한 완제품 수출국이 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올해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구리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로 원자재값 급등이 우려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난 알루미늄 가격은 1년 만에 40%가량 급등했는데 수출 규제로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알루미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전자 등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 업종의 가격 인상과 공급망 교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2019년 니켈 수출 중단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발 원자재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주요 수입국들은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36만 명 넘게 늘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끝으로는 코로나19 첫 해인 재작년에 고용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는 모양새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김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취업자는 2,727만 3천 명. 코로나19 첫 해인 재작년보다 36만 9천 명 늘었습니다. 7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년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고용회복세가 있어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89.4%가 60대였고 우리 경제의 중추인 30,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가 주로 늘어난 셈입니다. 정부는 30, 4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든 탓이고 고용률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전 연령층에서 증가한 고용률도 30대에서만 0%로 전년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체 고용률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취업 시간으로 따져봐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해 질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성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우리 고용이 늘었다 그러지만 그 숫자를 제외해버리게 되면 현재보다 실업률이 한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정부는 취약업종 피해가 작년 말부터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에 올해 고용시장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을 받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이른바 주식 먹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태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스톡옵션이라는 거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어떤 취지입니까? 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회사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인재 유치와 또 경영 성과를 위한 동기부여 차원인데요.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은 한 주당 5,000원에 150여만 주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한 달 만에 주가가 크게 오르자 주당 20만 원 이상을 받고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 차익만 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진이 44만 주를 한꺼번에 팔아치운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매각 시점입니다. 100% 균등 배정 방식으로 증거금을 대거 끌어모으고 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돼 주가가 치솟을 때 최고 경영진이 시장에 지금이 고점이란 신호를 보내며 자신의 주머니만 채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이전까지는 경영진들이 주주 신뢰를 위해서 알아서 조심해온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화이자와 모더나 CEO가 백신 성과 발표 뒤에 자사주를 매각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화이자 CEO의 매각 시점은 백신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란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7% 넘게 뛴 날이었습니다. 화이자 대변인은 미리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합법이라고 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대주주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톡옵션 취지를 고려하면 최고 경영진도 주가가 높을 때 팔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지나치게 CEO에게만 유리하게 계약하는 관행은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요, 회사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각할 때 어느 날짜, 어느 규모에 팔 건지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교란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차익 실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상장 직후 어느 시점까지는 매각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사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상장 후 몇 년은 일부 특정 등기 임원 몇 명은 매각 금지라든가. 네, 또 혁신기업들이 상장하면 끝이라는 이런 한탕주의식 사고에서 벗어나서 기업 가치 제고에 더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PO를 통해서 대박 나고 나는 은퇴한다 식의 어떤 그런 단기적인 생각보다는 고객들의 어떤 삶을 가치를 바꾸고 증진시킨다 이런 좀 더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것들을 좀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혁신 기업들이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나쁜 사례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 강추위가 전망됐죠. 강, 바다 할 것 없이 얼어붙은 건 물론이고 거대한 폭포는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탄강 하류 곳곳이 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넓이 80m에 이르는 직탄 폭포에는 거대한 빙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한탄강 협곡의 높이 30m짜리 보석 폭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겁먹고 장갑도 2개 갖고 오고 아주 옷도 굉장히 아주 준비 많이 해갖고 왔어요. 서해 바다는 얼음 덩어리로 뒤덮였습니다. 거북 등처럼 갈라진 얼음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얼을 정도면 상당히 많이 추운 날씨거든요. 이제 손이 꽁꽁 얼고.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철원 영하 17.5도 등 전국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아침 기온이 이틀 연속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자 서울시는 오늘 올해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겨울 서울의 계량기 동파 2,200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속 한파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도씨 미만의 그 온도가 이제 지속되니까 동파량이 이제 많이 이제 접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한파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갓난아기를 후송하던 의료 헬기가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탑승객들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됐고 주민 피해도 없었습니다. 행인은 물론이고 전깃줄까지 피한 뒤 최선의 장소에 착륙한 건데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헬기 한 대가 주택가 위로 아슬아슬하게 날더니 놀란 주민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의료 헬기가 대낮에 주택가에 불시착했습니다. See the tail of it kind of like swinging like this, and so then it's coming. 꼬리 부분은 사라지고 동체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생후 2개월 된 여자아기와 조종사, 승무원 2명 등 탑승자 4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The injuries were non-life-threatening. Yes, exactly. It's a miracle. 아기를 병원으로 후송하다가 기체에 이상이 생겨 비상 착륙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가의 전선은 하나도 안 건드렸고 불시착한 뒤에 미끄러졌지만 교회 건물의 관목이 쿠션 역할을 해줬습니다. It's crazy to see how almost perfect of a landing it is. You know, no wires are hit, no buildings hit, and everybody's all right.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아기는 원래 가려고 했던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it 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명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번민하는 햄릿의 독백을 비장하게 뇌까립니다. 누구인들 평정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시인 윤동주는 무서운 시간에서 암울한 식민지 청년의 절망을 토해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나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죠. 법의학자 강신몽 교수가 죽음의 진실들을 모은 책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군의관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실려 나온 애꿎은 죽음들을 보며 법의학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이유를 찾아내 원통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다짐은 비단 법의학에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받던 성남시 전현직 간부 2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숨졌습니다. 이 후보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의혹에 실마리를 쥔 사람들이 한 달 사이에 3명이나 유명을 달리한 겁니다. 우연치고도 참으로 공교로운 우연입니다. 제보자는 민주당이 허위 주장으로 고발해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서도 타살 혐의점도 보이지 않아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 2명이 숨진 것은 이재명 후보도 말했듯 몸통은 놔두고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일어난 비극입니다. 김문기 처장만 해도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렇듯 대장동 수사가 윗선 근처도 못 가고 제자리 걸음을 하던 중 김만배 씨 측의 법정 발언은 당연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 TV조선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사가 이 후보 측 반론을 충분히 반영했는데도 민주당은 20곳 넘는 언론을 제소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정 증언 보도까지 재갈을 물려 전체 관련 보도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사람이 품고 갔을 한과 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윗선까지 제대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론도 그 진실을 추적하는 일을 주재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이 꺼내드는 고전적 레퍼토리가 언론의 선거 개입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 압박을 두려워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보다 더한 선거 개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언론의 존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1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 였습니다. 내일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큰 눈 소식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서해안 쪽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3cm의 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10cm가 넘게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히려 비나 눈이 필요한 곳은 메마른 동쪽 지역인데요. 내일 역시 날이 건조하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대전이 영하 7도 등으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바람은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낙하물과 같은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때는 중부 지역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2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